자, 교재는 이겁니다. 오후에 여기 받으실 거고, 요거 오후에 받으시면 요걸로 진행할게요. 강의 계획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독서 첫 시간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유인물 2개 받으셨죠? 프린트. 이제, 한 주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는 오늘은 요 프린트로 수업할게요. 요 프린트로.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교재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격주로, 홀수주는 프린트, 짝수주는, 교재. 자,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이제 1주는 프린트 수업을 진행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주는 교재를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2개를 어떻게 하자면 격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오늘은 프린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교재를 받으시면, 다음 주에는 우리 교재 수업을 할 거잖아요. 이제 이 교재에서 네 지문을 조금 예습을 해 오세요. 네 지문을 예습해 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신체호의 아사상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신체호의 악개념 뭐 이런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IS 비율 뭐 이렇게 해서 경제 지문이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스마트폰 기술 지문이 있을 거고, 스마트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에피크로스의 사상 뭐 이렇게 지문들이 있을 텐데 순서대로 해오시면 돼요. 순서대로 해오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선생님 수업은 약간 그 기출 지문 중심이에요. 기출 지문 중심.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도 기출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6월, 9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그 다음에 아주 프린트에는 간혹 가다가 아주 드문데 어떤 지문들이 있냐면, 혹시 리트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의치학 인문 법학 적성 시험하고 의치학 인문 검사라 그래서 지금은 좀 없어졌는데 리트는 있지만 뭐 디트 뭐 이런 지문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 그 지문들 중에서 수능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 선생님이 좀 뽑아서 프린트에 조금 넣어놨어요. 그치? 근데 대개 뭐 중심이다? 기출문제 중심이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더 하고 싶은데, EBS를 조금 정리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EBS 지문을 조금, 학습하고 싶은 학생들은, 요거는 누가 하냐면, 그 수요일에, 석태윤 선생님이 수업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오에서 현강 이제 나하고 석태윤 선생님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출문제 중심, 그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석태훈 선생님은 테마 수업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EBS를 조금 정리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나랑은 조금 기본적인 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석태훈 선생님이랑은 조금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확장하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업 준비를 하는데 예습을 반드시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습을 반드시 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습을 안 하면 독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알겠지? 그냥 문제만 풀지 말고 예습할 때 이제 예습을 꼭 해주시고 요거 좀 비울게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지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다음 주 예습해 오시는데 근데 문제풀이만 해 오시면 안 돼요. 문제풀이만 하면 안 되고 뭘 하냐면 약간 첫 번째 지문 중심으로 지문 중심으로 예습을 조금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 지문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읽기 습관 같은 것들, 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난 어떻게 읽고 있는가? 수능에 나오는 글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좀 읽나를
조금 천천히 해도 되니까 시간에 구애됨 없이 막 문제 풀려고 급급하지 말고 도대체 내가 수능에 나오는 지문 혹은 국어 독서 지문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있지? 그런 걸 조금 뭐 해보라고 점검해 보라고. 알겠지? 시간 안 재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걸 꼭 부탁드리고 이제 시즌 1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즌 1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되면 시즌 2에는 조금 2, 3개월 지나서 좀 되면 근데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렇게 단계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요거 할 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조금 극단적인 방법인데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되게 괴로워 하더라고. 이제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 지문을 정독을 해요. 지문을 천천히 읽으라고, 천천히. 그리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 먼저 보고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지문을 천천히 읽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문제 풀 때 지문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딱 읽는 거야. 지문을 한번 천천히 쫙 읽어, 천천히.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 푸는데 절대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엄청 틀릴 것 같아. 문제를, 아니, 내가 뭐 이렇게 무슨 알파고도 아니고 한번 딱 읽고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푼다고? 그럼 많이 틀리겠지. 틀리면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시험도 아닌데. 이제 약간 이런 극단적인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지문을 정독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심 혹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독해하게 될 거예요. 세부 내용을 다 넣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짜잘한 건 버리는 거야. 글 전체의 흐름이라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머리에 집어넣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읽었으면 이렇게 문제도 푸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덜 틀리더라고. 그렇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틀리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글자 찾기 놀이를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 와리가리 하면서 지문, 문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 능력 자체를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수능 그림 찾기 하듯이 독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요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 능력을 키우자는 거지.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선생님이 듣기로는 그릇에 크기를 재는 시험이래요.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병에 얼마나 많은 물이 담겨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시험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요게 첫 번째고 이렇게 하는 건 오케이? 두 번째는 이렇게 읽는 건 문제풀이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고민하지 않고 지문을 독해하면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이런 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제로 가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문제 거꾸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를 풀려면 지문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글을 읽어 나가면서 이런 건 나올 법한데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 문제 안 본 상태에서.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맞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은 안 늘고 그냥 요령만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지면 금방 무너지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자꾸 어려워지는 수능? 수능국어 너무 어려워지잖아. 더더군다나 독서 되게 어렵잖아.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레벨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힘들 거예요. 잘 안 될 거고. 오케이? 근데 어쨌든 선생님 수업의 목표, 선생님이랑은 좀 뭘 연습했으면 좋겠냐면 글 자체를 놓고 고민하고 글 자체를 읽으면서 출제 요소를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수능 볼 때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 뭐.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수능 볼 때 그 글 천천히 읽고 문제풀이 할 때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될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야 되겠어. 의도나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고. 왜 이런 걸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지문으로 돌아가겠지. 문제 풀 때 지문 참고할 거야, 우리는. 수능 볼 때. 그런데 몇 개월만이라도 뭐 해보자는 거야?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서 출제 요소 같은 것들 뭐 해보자고? 예측해 보자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좀 극단적이지, 그지?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친구들아. 만약에 글이 너무 길어. 글이 너무 길 수도 있잖아요. 예, 글을 읽었는데 문제 풀 때 보니까 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글을 몇 개로 한번 잘라봐봐. 그래서 너무 길면 한 두세 개 정도로 잘라서 한 3문단 정도까지 읽고 문제로 가.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그 다음에 또 뭐 다시 글로 와서 한 몇 개 문단 읽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아니면 너무 긴 글들은 이런 연습을 하지 말고 적당한 길이의 지문이 있으면 그걸 뭐 하라고? 적당한 길이의 지문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라고. 아니면 글의 길이는 되게 짧은데 정보가 너무 많아. 아니면 글이 너무 어려워. 그런 건 이런 걸 하지 말고 만만해 보이는 거 있지. 만만해 보이는 지문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좀 좋아하는 거라든가, 내가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는 지문이 있다면 그런 지문들은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출석을 불러야 되는데 출석을 안 불렀네요. 출석 부를 테니까 이렇게 거수해 주세요. 아시겠죠? 고승우 학생, 고승우 학생, 만났습니까? 공준표 학생, 구민정 학생, 김가진 학생, 김민재 학생, 김민지, 김보겸 학생, 김보겸, 김세민 학생, 김세민, 김재원 학생, 민선호 학생, 민지용 학생, 박하은 학생, 박서은 학생, 박은서 학생, 박은서, 박지호, 신윤민, 안성진, 윤성현 학생, 윤원관, 윤원준, 윤준서, 이지윤, 정가빈, 조서영, 조연우, 조한경, 진재형, 최가현, 홍서윤, 홍지영. 자기 이름 안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어? 이따가 여기 좀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지? 한번 불러볼게. 다시. 김민지 아니시죠? 김세민 아니시죠? 박은서, 윤성현 아니? 이따가 여기 책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됐죠?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하는지 아시겠지? 그래. 자, 그러면 프린트를 쭉 넘겨봅시다. 프린트를 쭉 넘겨보시면 지금 학습 목표는 뭐냐면
글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학습 목표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7페이지에 보시면 선생님이 그림 하나 넣어놨는데, 뭐 찾자고? 프린서플 찾자고. 뭐 숨은 그림 찾기 하지 말고, 원리 찾지 말고, 거기 원리가 어딨냐. 그제? 그거 찾지 말고, 말장난 같은데, 언어유인데, 원리를 찾아보자고요. 그죠?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졸리지 아침에 힘들고, 그죠? 익숙하지 않을 거야. 응? 익숙하지 않겠지, 뭐, 그지? 자, 8페이지 한번 봅시다, 8페이지. 8페이지 프린트를 보면, 그 프린트를 좀 유치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소리 내서. 하나, 둘, 셋 하면 읽어보십니다. 거기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봅시다, 있잖아요. 그치? 자, 여러분들 뭐, 조그맣게 해도 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읽어보세요. 잘하고 있어, 그래. 자, 읽으셨어요? 뭐 좀 이상하다, 글이, 그치?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읽더라고. 처음 읽을 때 캠립 부지 대학이라고 안 읽고 보통은 캠브리지라고 읽더라고요. 그치?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연결 구화라고 읽는 학생들이 있어.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연구 결과라고 읽고. 그치? 가만 보면 한번 자기 점검을 해봐. 내가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어디쯤에서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거 읽으면서 이상한데? 라고 발견한 순간이 있었을 거야. 그치? 이상하다고 발견한 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어휘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캠립부지 이렇게 읽은 학생들은 국어 능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에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 그랬을까? 그거 하나하나 천천히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잘못을 고치면서 읽은 단어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잘못됐는데 그냥 그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렇게 읽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어떤 학생들은 캠리부지 대학의 연결 구가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대열어 있는가 하건느는 중요하지 않고 첫째 번과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건느니 중하요다고 한다. 이렇게 읽은 학생도 있을 거고. 근데 대부분은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읽었을 거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우리 대부분 막 시간 부족한 학생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부족의 의미가 독해시에서 시간 부족은 왜 일어나는가? 시간은 왜 부족한가? 시간은 왜 부족한가? 독해 속도가 다른 말로 바꾸면 읽는 속도가 느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안 부족한 학생들은 캠브리지라고 읽고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캠, 부, 리, 지 이렇게 읽는다는 거 아니죠. 시간이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그냥 캠브리지라고 읽어요. 그치? 그러니까 글자 자체를 읽는 속도가 뭐한 게 아니야? 느린 게 아니야. 뭐가 부족한 거냐면 독해 속도가 느린 게 아니고 뭐가 문제인 거냐면 아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속도가 달라지는 거야. 또 하나,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똑같은 지문을 여러 번 읽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뭐가 있으면 이렇게 글이 있으면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읽다 보면 계속 여기에 있어.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렇게 쭉 내려가지 못하고 이거 읽고 1행 읽고 2행 읽고 3행 읽고 4행 읽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는다고?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 다음에 이쯤 왔을 때 앞에 있는 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돌아가.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건 두 가지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천천히 읽자는 거야. 천천히 읽으면 여러 번 안 읽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읽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서 내용을 머릿속에 뭐 집어넣어 가면서 읽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캠브리지라고 읽은 학생들은 캠브리지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읽을 때 음절 단위로 읽지 않아요. 글자 한자를 읽지 않는다고. 뭐 단위로 보통 읽냐면 단어라든가 어구 단위로 이렇게 뭉탱이로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글자 하나하나를 읽겠습니까? 그렇게 읽지 않잖아. 뭉탱이로 읽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뭉탱이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돼? 읽을 때 뭉탱이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선 뭘 하셔야 되냐면 표가 안 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표가 안 나지만 뭘 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꾸준히 사전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휘 능력이 올라가야 된다고. 영어처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런 거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오케이?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뭡니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선생이라고 하잖아. 근데 나 혼자 남을 가르치는 사람을 개새끼라고 하기로 정했어. 그래서 나를 복도에서 보더니 야, 이 개새끼야 이러는 거야. 이 선생님한테 개새끼가 뭐니?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오늘부터 남을 가르치는 사람을 개새끼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에게 개새끼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빠한테 아빠를 뭐로 부르기로 했냐면 개새끼로 부르기로 했어. 아빠 보더니 개새끼 왔어? 뭐 이래. 안 되잖아. 그치? 왜 안 되는 거야? 자, 봐봐. 이상한 거지. 그치? 여기 학생이 있어요. 원관이 학생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조금 비굴하게 먹고 있는 걸 이렇게 쳐다봤어, 이렇게. 근데 민망하잖아. 먹고 있는데 막 쳐다보니까 민망하잖아. 그래서 이 원관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나 드실래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또 그러는 게 맞잖아. 그치? 불쌍하니까 하나 드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야, 원관아. 선생님, 너 먹는 것만 봐도 배고파. 이러더니 가져가는 거야. 이상하지? 이상한 선생이잖아. 먹고 있는데, 자, 생각해봐. 먹고 있는데, 이렇게, 나 하나 먹으래. 근데 내가, 아니야, 난 더 먹는 것만 봐도 배고파. 그러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이상하지? 야, 선생님 얼굴 정도면 어디 내놔도 손색 있는 얼굴 아니니? 그 이상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하지? 이 친구한테, 아니야, 원관아, 선생님은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라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 우리는. 그치?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 먹는 것만 봐도 배고파 하니까 이상한 거지. 그치? 야, 선생님 얼굴 정도면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얼굴이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손색 있는 얼굴이야 하니까 이상한 거지. 웃긴 거지. 그러면 이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이상함을 못 느낄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글을 읽을 때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거에 대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와서 우리 전에도 했어요. 저번 시간에도 수요일도 선생님 좀 올라프 닮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야? 올라프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 올라프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선생님을 보고 뭐 닮았다고 하는 겁니까? 올라프 닮았다고 하는 거지. 공부는 그런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한다는 거야. 내 머릿속에 무언가 기준 같은 게 있는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공부한 거랑 다른데? 내가 공부한 거랑 같은데? 이런 게 생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공부를 한다는 건, 우리는 뭔가 새롭게 뭔가를 막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체계를 습득하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자, 봐봐. 선생님 결혼을 했는데, 선생님 아내가 선생님 대학 후배야. 선생님 대학 다닐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미안하다.
꼰대처럼. 라떼는 말이야,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오빠라는 말을 안 썼어.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 형이라고 불렀단다, 형. 근데 그게 습관이 되게 돼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뭐 이렇게 몇십 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나한테 가끔 형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선생님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엄마로 보이는 어떤 존재가 아빠로 보이는 어떤 존재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기 때. 그걸 들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선생님 딸이 선생님한테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빠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말 배울 때 나한테 형이라고 불렀다고. 왜냐면 지네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부르니까 형이라고 부르니까. 그 잘못된 거잖아요. 형 아니잖아. 아빠지. 그치? 오케이? 선생님이 말하는 건 그런 거야. 공부를 한다는 건 우리가 뭔가 나는 너를 형이라고 부르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개새끼라고 부르기로 해서 이게 아니라 뭐지?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뭐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하지만 수능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수능 독서도 그러니까 문학은 친구들아 문학은 그런 만들어진 체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거고 문학이 시가. 근데 독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독서는 뭔가 정해진 어떤 틀 그걸 뭐 프레임이라고 해도 좋고 생각의 방식이라고 해도 좋고 인식의 틀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런 걸 공부하는 게 뭐라고요? 독서 공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 봐봐. 야, 선생님 첫째 딸은 말이야.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어. 선생님 첫째 딸은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딸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또라이지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첫째 딸은 말이야 라는 말은 선생님이 최소한 2명 이상의 뭐가 있다는 거야? 딸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나. 그치? 그럼 선생님이 선생님 첫째 딸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말 속에는 그 말 속에는 최소한 딸이 2명 이상 있다는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걸 아는 게 독서 공부라는 거야. 야, 국어 공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먼저 이랬어. 먼저. 먼저라는 말을 딱 읽었다? 그럼 먼저가 있으면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잖아. 먼저 그랬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다음이 있는 거겠지. 다음이 있으면 당연히 네이버도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고민을 하자 그랬잖아. 그치? 고대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고대에는 그러면 연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고대에는 그러면 고대인이라는 말 속에는 되게 숨어 있는 게 많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걸 뭐 하는 거야? 습득하는 거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경제학이 변했다는 거잖아. 전통적이지 않은 게 있다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예외가 있다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이랬단 말이야? 아니, 환율이 상승하면 무조건 이렇게 되면 왜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쓰냐고. 이해되십니까? 그런 걸 글을 읽어 나가. 어제 담배 폈어, 은관이? 어제 담배 폈어? 안 폈어? 그럼 오늘은 폈단 얘기잖아.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 어제 담배 폈니? 그랬더니 안 폈대요. 그럼 오늘은 피거나 그저께는 폈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제 담배 폈니? 원가나라고 묻는 질문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면서 글을 읽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폭력적인 질문입니까? 둘 다 싫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는 둘 중에 하나는 좋다고 전제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난 둘 다 싫은데. 선생님 머리가 좀 하얀데 염색을 했어요. 염색을. 네? 염색을 늙어 보여서. 염색을 하고 딱 왔더니 어떤 여학생이 선생님 염색하시니까 젊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기분이 확 안 좋더라고. 그 친구는 그러니까 칭찬의 말로 한 거야. 선생님 젊어 보인다고. 근데 젊은 사람한테 젊어 보인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젊어 보인다라고 말하는 그 여학생은 이미 뭘 전제하고 있는 거야? 저놈은 늙은 놈인데 염색을 하니까 젊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친구들아, 글을 읽을 때 어떤 말 속에는 그 말뿐만이 아니라 이미 뭐가 많다고요? 숨어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내가 그 여학생한테 복수했어.
복수했어. 나중에 수능 끝나고 이렇게 대학 갔다가 이렇게 학원에 한번 놀러 왔다? 근데 복수했다니까? 너 참 많이 예뻐졌구나. 이렇게 복수했지. 그치? 그래. 이제 기억 못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친구들아?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거를 막 습득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것을 익히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익히면, 그 익힌 걸 가지고 뭔가 내 예측과 맞을 때도 있고. 그치? 내가 익힌 것과 다른 것도 있고. 그치? 그런 독해를 하자는 거야. 예측하고 반응하는 독해를 하자는 거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우린 글 중심이야. 읽어나가면서 뭐 하는 거야? 고민하는 거야. 뭐가 나올까? 이런 게 나오겠네? 이건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문제도 그런 식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자 이 얘기지. 됐죠? 첫 번째, 글의 구조 몇 가지를 공부할 건데 9페이지 가보세요.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좀 제시해 놨거든. 핵심 해놓고 찾았죠? 핵심 해놓고 읽을 때 뭐 하자고? 예측하자고. 읽을 때 뭐 하자고? 반응하자고. 그러니까 글을 막 무조건 쭉 읽지 말고 글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예측도 해보고 이상한데 내 생각과 부합하네 이렇게 뭐 해보자고? 반응해보자고. 근데 예측하고 반응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예측하고 반응하려면 구조에 대한 습득, 체계에 대한 습득이 전제돼야 된다고. 그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어야 예측을 할 거 아니야. 아니, 다 여러분들 알아요. 자, 봐봐. 선생님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름답다. 라고 얘기했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름답대. 봄에는 꽃이 핀대. 여름에는 실록이 우거진대. 예측 가능하지. 그 다음에 뭐 얘기하겠니? 가을 얘기하겠지. 아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름답답니다. 그죠? 봄에는 꽃이 핀대. 그 다음에 여름이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올 걸 알아요? 가을이 나올 걸 알잖아.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 겨울 나올 거 당연히 알죠. 그치? 그럼 너무 쉽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름다워.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실록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곱게 물든다고 글이 끝나. 그럼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야?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잖아. 자,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볼게. 첫째가 딱 나왔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둘째가 나올 거라고 뭐 할 수 있어?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작게는 그런 거부터. 그러면 그렇게 예측하고 뭐 하려면, 반응하려면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몇 가지 그 타입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다? 구조들을 뭐 해야 된다? 선행적으로 습득해야 된다. 자, 봐봐.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우린 얘기하잖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치? 근데 이 문장을, 사랑해. 나는 너를. 이렇게 하면 문학에서 뭐라고 해요? 문학에서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얘기해요? 도치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이 도치법이라고 하는 건 정상에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도치법이라고 하는 걸 알려면 이 정상적인 뭐에 대해서 문장에 대한 이해가 그치? 선행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먼저 알아 이게 도치인지 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I love you 이렇게 쓰지 않잖아.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쓰고 영어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이런 거를 뭐 하는 거야? 습득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쌓아. 이 구조를 익힌 다음에 요거를 배웠어. 그럼 나는을 예를 들면 재수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너를 공부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치? 사랑한다를 좋아해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이건 아닌가? 친구들아? 싫어해로 바꿀게. 갈등되는데 좋아해로 바꿀까? 씨, 네 맘대로 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공부하는 거라고요. 이게 뭐냐면 언어 구조.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던져진 거지. 아니 우리가 뭘 선택해요?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세계에 내 던져진 거야. 그리고 그걸 익히는 거야.
내가 정할 수 없다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을 재수생이라고 정할 수 없다고요. 나보고 자꾸 재수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재수생 막 이러는 거야. 나 재수생 아닌데. 재수생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하면 안 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들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걸 늘려가는 게 배경 지식을 쌓는 거라고. 구조를 익힌 다음. 요 두 개가 공부다 이 얘기예요. 요거하고 요게 공부다 그 얘기지. 오케이? 그걸 해보자 이거. 다시 9페이지로 가봐요. 자, 예측 반응으로서 읽기.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지? 핵심 9페이지에. 그 다음에 예측하고 반응은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구조나 체계의 습득이 전제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구조나 체계가 뭐다? 기출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구조나 체계가 기출이라는 거야. 생각의 방식, 글쓰기의 방식. 그래서 기출은 공부.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 내용은 되풀이되지 않지만 글을 쓰는 방식이나 생각을 펼치는 방식은 되풀이 되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생님이 이건 어디서 읽은 거야. 혹시 여러분 우리 그 사설 모의고사들이 되게 많은데 상상 모의고사도 있고 바탕 모의고사도 있고 이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상상 모의고사를 만드신 양반이 경기대학교 교수를 되게 오랫동안 하셨고 그 양반이 수능 출제위원으로 되게 한 10년 정도 수능 출제를 했대. 난 수능 출제를 해본 적이 없거든. 수능 문제만 풀어봤지. 예? 수능 출제를 해본 적도 없고 수능 검토를 해본 적도 없어. 근데 그분이 수능 출제를 하고 나서 책을 썼는데 내가 그걸 읽어봤어. 예? 읽어봤는데 내 생각이랑 비슷하더라고. 그 양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수능 국어 문제를 출제할 때, 독서 문제를 출제할 때 글을 쓴대요. 글을 자기들이 써. 출제위원들이 써. 그런데 글을 다 써놓고 어떤 문제를 출제할까를 고민하지 않는데. 글을 쓰면서 뭐 한대? 출제를, 요렇게 쓰면은 요런 문제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고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자고? 글을 읽을 때 출제 요소를 고민하자는 거야. 수능 출제위원들이 글을 쓰면서 문제 출제를 고민한다면 우리도 글을 읽으면서 출제를 예측해보고 고민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지문으로 돌아가는 게 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런 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었으니까. 만약에 우리 뭐대로 된다면, 예측대로 된다면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거지. 됐지? 그래. 페이지 넘겨서 이제 10페이지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글의 구조 첫 번째야. 이제 첫 번째 글의 구조가 나왔습니다. 자, 힘드시죠? 우리 본 한번 풀겠습니다. 페이지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이 지문을 가지고 설정한 목적은 글의 완결성이야. 글의 완결성이라는 건 뭐냐면 선문단에서 제시한 화제는 전부 다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사계절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사계절 전부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뭐다? 완결성이다. 오케이? 그 뭐 할 때, 예측할 때 완결성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모든 수능에 출제되는 모든 글은 수능 출제 지문은 반드시 뭘 갖는다? 완결성을 갖는다. 오케이? 이 완결성을 생각하면서 뭐 하라고? 글의 내용을 뭐 해봐라? 예측해봐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 유기성이야. 유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단과 문단이 따로 다른 게 노는 게 아니라 문단과 문단이 반드시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지. 이런 뭐를 파악하면서 관계를 파악하면서 독해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됐지? 그래. 기출문제인데 내용 한번 볼게요. 내용 한번 볼게.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그래. 지문 한번 봅시다. 10페이지에.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준비됐지, 친구들아?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요거 지울게, 친구들아. 지웁니다. 우리 학습 목표는 뭐야? 완결성하고 유기성이야. 자, 1분단에 뭐 얘기했냐면, 명제의 흠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치?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게 뭐냐? 라는 게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게 많은가 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래? 그 중에 하나가 정합설이래. 정합설.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가 정합설이래.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자,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어떤 명제가 있고 뭐가 있냐면 다른 명제가 있어. 그치? 어떤 명제가 있고 다른 명제가 있어. 이 두 명제들의 관계가 뭐? 정합적이면 이게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거지. 그치? 어떤 명제가 있고 다른 명제가 있으면 어떤 명제와 다른 명제가 정합적이면 그 명제는 참이다. 그 얘기네. 그치? 어렵다. 그치? 계속 가볼게. 자, 그러면 정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래. 그럼 친구들아, 정합성을 따지는 것, 정합적이다를 따지려면 최소한 몇 개 이상의 명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2개 이상의 명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정합성을 따지는 거, 이 2개 이상의 명제에 뭘 따지는 거라고? 관계를 따지는 거래. 그치? 야, 너 친구 있니? 네. 누군데? 저예요. 이런 애들은 무섭잖아. 그치? 너 친구 누구야? 전데요. 막 이런 애들 무섭잖아.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친구 많이 없거든? 응? 선생님 친구 누구예요? 그럼 나야. 막 이러고. 그치? 상상 속의 입을 만들어내고 막 그런단 말이야. 네? 오케이? 그래. 자, 정합적인 건 두 명제들의, 얘들아, 관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을 전제하는 거잖아. 그치? 됐지? 자,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모순 없음,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 요거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모순 없음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있다고? 함축이 있고요. 그제? 세 번째 뭐가 있다고?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요. 요 2개는 전통적인 거고 요거는 최근의 거래. 그치? 자, 1문단을 정리해 보면 정합설의 관점에서 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정합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정합설의 관점에서 본 정합적이다란 무엇인가? 그거를 3가지 기준에서. 그치? 이 문단 보세요. 먼저 그랬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먼저 그랬어요. 이 문단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먼저 그랬습니다. 그쵸? 먼저는 먼저만 보고서도 친구들 아까 먼저만 보고서도 그래 완결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이런 걸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 독해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냥 선생님 이름 붙였어. 담화 표지라고 이름을 붙였거든. 이 담화 표지를 잘 활용하면 글의 내용을 예측하기 좋다고. 요거를 잘 뭐하면 활용하면 예측력이 올라간다고요. 먼저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얘들아? 다음이 나오겠지, 뭐.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 개를 나열하는 것의 첫 출발점이란 얘기잖아. 그치? 먼저 정합적이다를 여기 봐봐, 알리바바 말고 여기 봐봐. 또 시작했다. 그치?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거 설명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렇게 하는 순간 뭐를 떠올리라고? 요걸 떠올리라고. 요거 설명 끝나면 당연히 뭐 얘기하겠다? 1문단하고 연관시켜서 정합적이다를 뭐 얘기할 거다? 함축으로 얘기하는 거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함축 끝나면 당연히 글이 완결성을 가지려면 뭐? 설명적 연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왜냐하면 수능 글은 선문단에서 제시한 화제들을 전부 다 뭐 해줘야 되니까? 설명해줘야 되니까. 매우 중요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멋진 건지 어려운 문제도 요걸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 자, 봐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먼저 모순 없음 이렇게 나왔을 때 완결성을 생각하면 얘 얘기가 끝나면 얘 얘기하겠구나. 얘 얘기가 끝나면 얘 얘기하겠구나. 그래야 글이 뭘 갖는다고? 완결성을 갖는다고. 됐지? 그러면 예측 가능하잖아. 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을 거예요. 자,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자, 뭐가 있냐면 이미 참인 명제가 있어. 그 다음에 얘들아 정합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두 명제에 어떤 명제와 다른 명제의 관계를 따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명제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돼. 여기도 명제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돼. 여기도 명제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돼. 두 명제들의 전부 다 뭘 따지는 거니까? 관계를 따지는 거니까. 됐지? 됐지? 그래. 자, 이미 참인 명제가 있고요. 추가되는 명제가 있대. 이 두 명제가 이미 참인 명제가 뭐가 없으면 모순이 없으면 그거 뭐라고? 모순이 없으면 얘가 뭐라고요? 정합적이다. 그 얘기잖아. 그치? 자,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인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정합적이라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뭐 사례를 제시해 주겠지. 그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밑줄 칩니다. 밑줄이 빠졌어. 밑줄 치세요. 자, 가라고 해놓고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의 관계. 거기까지 밑줄.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명제들의 관계까지 밑줄. 그래 놓고 가라고 써놓습니다. 오른쪽 2번 문제에 가가 없거든. 그제? 그게 가야. 모순이 없다는 게 뭐다?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뭔 거야? 참인 거야. 그제? 자, 봐봐.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있고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가 있으면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잖아. 얘가 거짓이면 얘가 참이잖아. 그치? 둘 다 참일 수는 없잖아요. 둘 다 거짓일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게 뭐라고? 모순이래요. 됐지? 그래. 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 친구들아.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뭐다? 요 질문을 통해서 모든 글이라는 건 뭘 갖는다? 완결성을 갖는다. 제 완결성을 생각하면서 글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예측을 한번 해본다. 또 하나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문단과 문단은 뭘 갖는다? 유기성을 갖는다.
유기성을 파악하면 내용을 되게 효율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자는 거지. 자, 뭐 얘기했습니까? 어떤 명제가 참여라는 게 뭐냐? 그제? 그거에 대한 대답이요. 되게 여러 가지가 많대.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정합설이야. 그제? 오케이? 정합설은 기준이 세 가지가 있대요.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이 있고, 그제? 또 함축이 있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뭐 이런 게 있대. 우선, 먼저, 정합적이다를 뭐로 하는 경우? 모순 없음으로 하는 경우. 그치? 모순 없음이라는 건 뭐냐? 이미 뭐가 있다? 참여 명제가 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명제가 있다. 그치? 그 두 개가 뭐가 없으면, 그 두 개가 뭐가 없으면, 모순이 없으면 그게 뭐다? 정합적이라고 모순 없음에서는 이야기한다. 그 얘기지. 그치? 모순이란 뭐냐? 모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뭐가 될 수 없고, 참이 될 수 없고, 동시에 뭐도 될 수 없는 거, 거짓이 될 수도 없는 거. 그치? 수능에 한번 친구들아 가능세계라는 지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 거기에서 이제 모순 나오고 뭐 배중률 나오고 무모순율 나오고 2019학년도에 어려웠던 지문이 있다고. 그치? 자주 나오는 말이야. 논리학에서. 자, 글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힘을 내자 친구들아. 힘을 내세요. 그래. 자,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 해서처럼 동시에 참여될 수 없잖아 그건. 그리고 동시에 거짓될 수도 없잖아. 그게 뭐라고? 모순 없음이라고요. 그죠?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에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죠. 동시에 참여될 수 있잖아. 자, 봐봐.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참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은주는 학생일 수 있잖아. 그럼 이 두 명제는 동시에 참여될 수 있으니까 모순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두 명제들의 관계는 뭐일 수 있다고요? 정합적일 수 있다. 그 얘기야. 그치?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뭐로 이해하면?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에서처럼 전혀 관계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여기 봐봐, 친구들아. 선생님이 수강교우가 국어냐, 최원창 선생이라서. 국어는, 선생님 남자처럼 보이지? 국어는 남자다라는 명제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 남자라고. 선생님 남자인 거 맞아요? 참이에요? 참이야. 선생님 남자야. 근데 새로운 명제를 추가를 했어. 강남에는 지하철이 있다. 이게 기존의 참인 명제고, 얘가 새롭게 추가된 명제야. 이 두 명제는 모순이 없지. 모순이 없다는 건 얘도 참일 수 있고, 얘도 뭐일 수 있어요? 참일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두 명제는 뭐가 되는 거야? 정합적인 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원이 남자라는 것과 강남에 지하철이 있다라는 명제는 사실 아무런 뭐가 없어? 연관이 없는 명제들이잖아. 그치? 국어는 남자다, 우리 엄마는 여자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두 명제가 뭐가 될 수 있다고? 모순이 없고 정합적이 될 수 있다고. 그치? 오케이? 그런 데부터 뭐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설명하면 생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 봐봐, 친구들아. 여기 봐봐. 봐줄 수 있지? 그래. 에? 자, 지금 뭐 얘기했어?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잖아. 설명했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본다는 건 이런 걸 말한다고 설명했어. 그치? 그리고 뭐 해놓고? 그런데 해놓고 이렇게 설명할 때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그치? 오케이? 그럼 이제 뭘 생각해 보냐면 유기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 봐봐, 친구들아. 할 수 있어. 그러면 글이 되게 쉬워져. 문제가 되게 쉽게 풀려. 자, 봐봐.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러이러라고 설명을 했어. 그 다음에 얘가 가지는 문제점이 뭐지? 어떤 문제냐면, 관계가 없는 명제들이 뭐가 될 수 있는 문제? 정합적인 뭘 갖는다고?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완결성과 유기성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뭐가 나오니 얘들아? 함축이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가 함축은 안 읽었는데 함축의 특성을 하나 이끌어낼 수는 있어. 그렇지? 함축은 반드시 두 명제가 뭐가 있을까? 관계가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글의 흐름상 얘가 가지는 문제를 얘가 뭐 할 거야? 당연히 해결해야 되거든. 얘가 P라면, 프로블럼이라면 이게 솔루션이 돼야지. PS잖아. 그럼 여기서 생각이 그치는 게 아니야. 봐봐. 함축은 두 명제가 반드시 뭐가 있을 거야? 관계가 있을 거야. 근데 얘도 뭐가 있을까? 그래, 완결성을 생각하고 얘도 뭐가 있을까? 아직은 읽지 않았지만 뭐가 있을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문제는 누가? 설명적 연관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 문단과 이 문단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문단은 뭘 갖고 있는 거야? 연관성, 유기성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 이 문단과 이 문단 역시 뭘 갖는 거야? 유기성을 갖게. 그러니까 함축은 이런 거야. 당연히 함축은 두 명제들이 뭐가 있을 거야? 관계가 있을 거야. 그런데 아직 읽진 않았지만 그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설정하면 얘도 뭔가 문제를 가질 거야. 그리고 그 문제를 뭐가 설명적 연관이 해결할 거고. 그러니까 함축이 가지는 문제점을 설명적 연관이 해결할 거잖아. 얘가 가지는 문제점을 얘가 해결하고 얘가 가지는 문제점을 얘가 해결하고. 그치? 일문단에서 정합적이다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먼저 모순 없음 하면 완결성을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함축 얘기하겠구나. 그 다음에 다음에는 설명적 연관 얘기하겠구나라고 완결성 생각하면서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기성 생각하면서 얘 이런 건데 이런 문제를 가져? 그럴 때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얘 문제를 해결하고, 그치? 또 얘도 문제를 가질 거고 얘는 얘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관계성을 잡을 수가 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봐봐. 퀴즈. 고양이하고 컴퓨터, 데스크탑과 노트북. A가 있고 B가 있어. 고양이하고 컴퓨터의 차이가 많을까? 데스크탑과 노트북의 차이가 많을까? A가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치지 않습니다. B가 차이가 더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 있네. 그치? 친구들아. B가 더 차이가 많아. 남자의 반대말이 할머니니? 아니지. 남자의 반대말이 뭐지? 여자야. 어떤 것들을 대비하려면 같은 뭐 해야 되냐면 범주여야 되는 거야. 이런 글은 없어요. 이런 글을 이렇게 쓰지 않아. 이런 글은 없다고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범주가 완전히 다른 것이 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범주, 카테고리가 다른 건 차이가 없는 거야. 그냥 다른 거야. 차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많아야 되냐면 같은 점이 많아야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글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비교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전부 다 정합적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야. 그치? 그 정합적은 뭐냐면 두 명제들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얘도 두 명제들의 관계를 따지고 얘도 두 명제들의 관계를 따지고 얘도 두 명제들의 관계를 따지는 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얘는 두 명제들의 관계를 이렇게 할 때 정합적이라고 보는 거고 얘는 아직 안 읽었지만 이렇게 할 때 정합적이라고 보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할 때 정합적이라고 보는 거라고. 자, 봐봐. 이게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글을 읽는 거야. 남자의 반대가 여자라는 걸 알면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글은 그렇게 읽지 않는 거지. 범주화를 못 시키는 거지. 오케이? 그래. 자,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모든 글은 뭘 갖는다? 완결성. 그치? 그리고 문단과 문단은 따로 노는 게 아니다? 뭐? 유기성을 갖는다. 이 얘기지. 자, 다음 문단 가볼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앞에 이 문제는 뭐지, 얘들아? 관계없는 명제들이 정합적이라는 문제잖아. 이 문제는 뭐라고? 관계없는 명제들이 정합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대요.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반드시 참여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얘들아,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하고 은주는 여자이다. 이 두 명제는 관계가 있는 거지. 누나라면 반드시 여자여야 되잖아. 누나가 참이라면 반드시 여자잖아. 이 두 개의 명제는 뭐? 모순 없음으로 설명할 때와는 다르게 두 개의 명제가 반드시 뭐가 있는 거야? 관계가 있는 거잖아. 왜? 함축은 왜 나온 거니까? 모순 없음이 가지는 문제점이 뭐였어? 두 명제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었잖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니까? 함축이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체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친구들아, 문제 풀 때 이런 거 있지. 뭐 반드시, 항상, 모든 이런 것들은 시험 오답 만들기 되게 좋은 거거든. 그런 거에는 반응을 해야 돼. 에? 항상이라고 나오면 왜곡하기가 되게 좋거든.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읽을 때 반응하자 그랬어. 이제 예측하자 그랬어. 그래. 의미래요. 정합적이다를 뭘로 이해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에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잖아. 왜냐하면 동시에 참여될 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반드시 뭐는 아니야? 아, 참은 아니기 때문에 정합적이지 않게 되는 거지. 오케이?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뭐? 함축되지 않는다. 다른 말을 바꾸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참일 때 은주는 학생이다가 반드시 참은 아니잖아. 학생이 아닐 수도 있잖아. 누나라는 게 참이더라도 은주가 가정주부일 수도 있는 거고 직장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지. 다음 문단. 그런데 글이 똑같이 흘러간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될 수 있는 명제가 별로 없어. 과도하게 제한돼.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야, 함축은 이 문제를 해결했어. 함축은 반드시 두 명제가 관계가 있어. 그치?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야기하면 참이 되는 명제가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 조금 적어진다고. 그러면 얘의 특성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거지. 그럼 뭐는 설명적 연관을 함축에 비해서 참이 되는 명제가 뭐 할까? 많은 거겠지.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얘의 특성을 뭐 할 수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문단은 뭘 가지니까? 유기성을 가지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봐봐. 여기 봐봐, 친구들아. 1분단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 함축 설명적 연관. 먼저 모순 없음 읽었을 때 뒤에 뭐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어. 그치? 왜? 글은 뭘 가지니까? 완결성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읽었어. 읽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대. 그럼 문단은 유기성을 가지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게 얘일 거야. 그치? 안 읽었는데 얘의 속성을 아는 거야. 예측 가능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는 함축은 두 명제가 관계가 있겠구나. 근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명제가 될 수 있는 참인 명제가 별로 없어. 그러면 얘를 읽지 않았는데도 얘의 속성을 예측할 수 있잖아. 뭐라고? 아, 함축에 비해서 설명적 연관은 참이 되는 명제가 훨씬 뭐 하겠구나? 많겠구나. 그래, 흐름상. 선생님이 말하는 의도 뭔지 알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서 읽으면 우리가 핵심 정보들을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문제 풀 때 막 고민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자, 읽어볼게.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답니다. 명제 민수는 운동신경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 않고 운동신경이 좋다고 반드시 농구를 잘하는 건 아닐 테니까. 운동신경이 좋으면 농구를 잘할 수도 있지만 농구를 못할 수도 있지 뭐. 반드시 농구를 잘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부모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 저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요. 노력이 부족해서.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야. 아, 저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좋아요. 어? 저 닮아서 머리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어?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뭐 하는 건 아니야?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아니 선생님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머리가 되게 좋거든. 응? IQ가 153가 그래요. 옛날에 쟀을 때. 응?
근데 공부는 내가 훨씬 잘했어. 훨씬 잘했다고. 남동생은 그냥 공부를 안 했어요. 대학도 안 갔어. 어? 고등학교도 다니다가 그만뒀어. 어? 자기 별로 공부에 취미가 없대. 근데 잘 살아. 공부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친구 IQ가 되게 좋거든. 에? 똑같아. 됐지?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좋다고 반드시 농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 반드시 농구를 잘하면 그건 뭐야? 함축이지, 두 명제가. 왜냐면 함축은 얘가 참일 때 얘가 반드시 참이니까. 누나일 때 반드시 여자니까. 누나는 반드시 여자잖아. 그치? 그런 거예요. 계속 가볼게, 얘들아. 그렇지만, 함축하지는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주긴 하자. 제가 농구 잘하는데,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렇구나라고 설명해 줄 수 있잖아. 그치?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두 경우 각각의 설명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의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설명의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명제도 참이랍니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 뭐 해? 포괄해. 그러니까 참이 되는 명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네. 함축이 있고 함축이 이렇게 있으면 설명적 연관이 함축을 포괄하는 거지. 그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그치? 네, 그렇답니다. 더 많은 거니까. 됐지?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우리 예측해서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도 조금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확률 이론을 연구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학습 목표만 명확하게 잡으면 돼요. 자, 우리 뭐였다? 선문단을 읽고서 완결성을 기준으로 글을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직 읽지 않아도 무슨 얘기가 나올지 할 수 있다? 예측하고 핵심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 됐지? 자, 오른쪽에 1번 문제 갑니다. 1번 문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한번 풀어볼래? 아니야. 문제는 지금 나중에 이제 오늘 자습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답만 얘기해 줄게. 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그리고 이해 안 되면 물어봐. 2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많이 틀렸던 거야. 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오케이? 봐봐.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완결성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완결성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015학년도 법학 적성 시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로스쿨 갈 때 봤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나 세 번째 문제나 전부 다 오답률이 조금 학생들한테 풀 때 조금 오답률이 있었던 건데 수능보다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요거를 완결성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문제가 의외로 되게 쉽게 풀릴 수 있다. 그 얘기지. 한번 볼게요. 자, 넓은 바다에서 여러 사람을 태운 배가 난파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선원 A는 이제 배가 난파했습니다. 자, 배가 난파했어요. 부서졌어. 그래서 이제 선원 A가 난파된 배에서 사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사례를. 바다 위에 떠 있는 널판을 발견했답니다. 널판지를 딱 잡았지. 근데 이 널판지는 말이야,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만큼밖에 되지 않았대요. 선원 A가 널판으로 헤엄쳐 갈 때 마침 미처 붙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선원 B도 널판 B 쪽으로 헤엄쳐 왔어요. 자, 선원 B가 크루 A하고 크루 B가 말이야 하나의 널판을 붙잡은 거야. 그치? 서로 잡은 거야. 근데 이 널판은 한 사람밖에 지탱을 못해요. 그치? 선원 A와 선원 B는 동시에 그 널판을 붙잡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이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널판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선원 A는 둘 다 빠져 죽을까 걱정하여 선원 B를 꺼져하고 했어. 그치? 선원 A가 선원 B를 뭐 했어? 널판에서 밀쳤어요.
밀쳐서 선언 B가 어떻게 됐다고? 죽었어. 다이했다고. 어? 그치? 그리고 이제 이 선언 A는 이게 밀쳐가지고 얘는 뭐 했냐면, 살았어요. 살았다고. 그치? 그래. 에? 자, 요런 상황입니다. 그치? 자, 선언 B는 결국 물에 빠져 죽었고, 선언 A는 살아서 뭐 됐냐면 구조됐어. 그치? 구조가 됐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카르네이데스가 만든 가상의 사건 카르네아데스의 너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래요. 이 사례를 제시했어. 이제 이해됐지? 별로 어렵지 않잖아. 이게 이제 사례인데 이 사례는 두 가지.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이런 게 허용이 돼요. 윤리적 허용의 문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괜찮은가? 요거랑 논란이 되지만 뭐 형법상 처벌. 이 선언 A를 처벌해야 되냐 이 얘기야, 그지? 그리고 요거를 다루겠다는 거지. 요거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다루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문단 보세요. 자, 정리됐지 얘들아. 선언 A가 선언 B를 밀쳤어. 그래서 선언 B는 죽고 선언 A는 구조됐어. 이 구조된 선언 A를 처벌해야 되냐 이거야. 이것도 논란이 되지만 이 얘기는 안 하고 이게 처벌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해보겠다 그 얘기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 범죄는 이 문단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이게 이제 처벌하려면 이게 범죄인가를 따져봐야 되잖아.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범죄인가? 범죄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지. 범죄인지 아닌지를 뭐 해야 돼? 판단해야 돼. 그런데 범죄는 거기 봐봐. 뭐에 해당해야 돼? 첫 번째,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치? 두 번째, 위법하며,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책한 행위. 라고 뭐 된대요? 정의된대요.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야.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친구들아 여기 봐봐.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 세 가지를 뭐 해야 되지? 모두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세 가지가 뭐 해야지? 모두 충족이 돼야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치? 그치? 자, 그럼 한번 완결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뭘 생각해 보자고? 그래, 완결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선언 안 읽었어. 글을 아직. 안 읽었어. 선언 A의 행위는 구속요건에 해당할까? 선언 A의 지금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잖아. 그런데 범죄는 말이야,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지 범죄가 성립하는 거야. 그럼 이제 글을 어떻게 쓰겠니? 선언 A의 행위, B를 밀친 선언 A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겠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거 아니야? 그치? 구성 요건에 해당할까, 안 될까? 안 읽었어. 구성 요건에 해당할까, 안 될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안 읽었는데. 그치? 왜? 왜 선생님 안 읽고 어떻게 알아요? 알지. 구성 요건에 당연히 해당하는 거야. 왜? 그럼 뭘 가져야 되니까? 완결성을 가져야 되니까. 만약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뭐가 성립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지. 그럼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자, 선언 A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자. 만약 선언 A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지. 왜냐하면 범죄의 성립 요건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되게 재밌는 거라고, 친구들아. 완결성이라는 게. 응? 당연히 뭐에 해당이 돼야 돼?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야 돼. 그래야 얘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얘의 의미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아, 위법하다는 건 이런 거야. 그러면 똑같이 선언 B의 행위는, 선언 A의 행위, B는 죽었는데, 그지? 예? 선언 A의 행위는 위법할까? 똑같은 논리로 생각해봐. 선언, 그러니까 읽지는 않았어. 읽지도 않았어. 읽지 않았단 말이야. 선언 A의 행위는 위법할까? 위법한 거야. 그래야 뭘 설명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얘는 몰라. 만약에 유책한 행위면 범죄고 아니면 범죄가 아니겠지. 근데 적어도 이 둘은 충족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몇 번까지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세 번째까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대학원 시험 별거 아니야. 이런 글이 어떤 식으로 가고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고 이런 걸 알면 쉽다고요. 그래서 친구들아 이런 게 나와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선언 A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긴급 피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위법하지 않은 거야. 긴급 피난에 해당하면 위법하지 않은 거야. 어? 그러면 선언 A는 정당방위에 해당할까? 아니지. 왜냐하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위법하지 않다며. 위법하지 않으면 이걸 따질 이유도 없는 거지. 긴급 피난에 해당할까? 긴급 피난에 해당하면 위법하지 않은 거고 위법하지 않으면 글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위법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얘를 뭐 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조금 어렵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 아, 그래 완결성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라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봐봐. 천천히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있어. 한번 생각을 해봐. 오늘 공부. 아, 그럼 문제도 그런 식으로 풀어. 자, 봐봐. 그래서 얘들아. 3번 문제 봐봐. 더럽게 많이 틀렸던 거거든. 3번 문제가 선언 A의 뭐를 따져보는 거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3번 문제가 선언 A의 예를 판단하는 거거든. 선언 A의 행위가 유책한 행위인지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제? 그러면 친구들아 여기 봐봐. 엄청나게 많이 틀린 거라고 이 문제. 그러면 유책한 행위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선언 A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얘를 판단하는 거라고. 이 두 개가 해당하지 않으면 얘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전부 다 그런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조금만 알면 돼. 딱 못 알아들어도 돼. 뭐? 아, 글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읽고 문제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것만 딱, 아이디어만 딱 알면 돼. 자, 그럼 계속 가볼게. 자, 어떤 말이 중요하다고 친구들아?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데.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돼. 이 중 구속요건이란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유형화하여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제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구속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 그치? 구속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럼 그래 완결성 뭐 설명해야 돼 얘들아?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 세 번째 뭐 설명해야 돼? 유책한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앞에 거랑 똑같잖아. 됐지? 그래. 바로 대학원으로 가 얘들아. 바로 이렇게 공부하고 대학 가지 말고 대학을 가야 졸업해야 대학원을 가나? 로스쿨로 바로 가버려. 어? 별거 아니라고. 계속 가봅니다. 자, 예를 들어 형법 제250조 1항은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뭐라고? 구속요건이야. 그럼 A는 B를 살해했잖아. 어쨌든. 그럼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이 구속요건에 해당할 때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라는 말은 뭐를 전제한다? 일반적으로라는 말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전제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라는 얘기는 구속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뭐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야?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게 뭐라는 거야?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이라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뭐를 전제하는 말이니까? 예외를 전제하는 말이니까. 됐지? 다음 문단 갈게. 그러니까 얘들아 다음 문단 봐봐. 구속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때가 있대요.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위법한데
구속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때가 있대요. 잘 알려진 경우로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은 뭐에 해당이 돼, 얘들아? 구속 요건에 해당이 되지. 그런데 뭐 하지는 않다고? 위법하지는 않다고. 근데 선언 A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면 위법하지 않게 되고, 위법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러면 글이 끝나기 때문에 유책한 행위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지지. 오케이? 따라서 읽지 않더라도 누구의 행위는, 선언 A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 완결성과 연관지어서 볼 때. 오케이? 계속 가볼게. 정당방위는 뭐냐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 위법한 행위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방위의 개념이에요. 그치? 여기에는 이게 친구들아 뭐냐면 낚시야.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 이거를 해놓는 게 글을 읽을 때 초점을 흐리게 일부러 만들려고 집어넣어 놓은 거야.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내용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가봅시다. 여기에는 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개가 다른 게 뭐냐면 정당방위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위인 거고요.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행위일 수도 있는 거야. 자,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때리는 거야. 선생님이 존다고 딱 때렸어. 선생님 왜 이래요? 이랬는데 선생님이 죽었네. 선생님이 야, 이 자식아 졸면 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거 위법한 거잖아. 강도가 와서 나를 칼로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탁 이렇게 쳤어. 근데 그 칼이 강도한테 가서 강도가 죽었어. 그럼 강도가 칼로 찌르려고 하는 건 뭐지, 얘들아? 위법한 행위잖아. 그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뭘 한 거지? 행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치? 그런 게 정당방위고, 긴급피난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선생님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저기 어린아이가 이렇게 오는 거야.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야. 선생님이 위급해서 자동차 핸들을 꺾었는데 옆에 있는 편의점을 박살을 낸 거야. 그럼 그거는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뭐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행동한 게 아니라 위법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행동한 거잖아. 그런 게 긴급피난이라고. 근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정당방위가 뭐고 긴급피난이 뭐다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야,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우리 학습 목표보다 글이라는 건 뭘 갖는다? 완결성을 갖는다. 그 완결성을 기준으로 접근하면 꽤 많은 것들이 보인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잘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읽고, 풀고, 뒤에 해설 보고, 틀린 거 이렇게 오답한다고 정리하고, 다음에 틀리지 말아야지 하고, 또 읽고 풀다가 또 틀리고, 오답하고, 뭐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무슨, 그래, 구조를 생각하고, 완결성을 생각하고, 예측을 하고, 반응을 하고, 그게 능동적으로 읽기를 잘 안 하더라고, 고등학생들은. 그치? 조금만 힘내, 친구들아. 계속 가볼게. 자, 뭐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산문단은 뭐하고 뭐에 대한 설명이야?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이야.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은 뭐다? 구속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뭐 하지 않은 거? 위법하지는 않은 거. 위법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긴급피난은 범죄가 아닌 거야. 정당방위는 범죄가 아닌 거야.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으니까. 근데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됐지? 사문단. 앞에 사례에서 선언 A와 선언 B가 동시에 널판을 잡은 행위는 저마다의 생명을 생각할 때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 상황은 선언 A의 입장에서는 급박한 위난이었고 선언 A에 이어진 행위는 위난을 피하는 데 절실한 것이었답니다. 이러한 선언 A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된다. 선생님은 이 문장을 뭐의 관점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글의 완결성이라는 관점에서 뭐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얘가 왜 마지막 문장에서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않고 긴급피난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그 근거를 막 제시하겠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얘는 뭐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아. 설명할 거야. 그 내용적인 접근이고 어떤 관점에서? 글의 완결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뭐에 해당하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면 위법하지 않은 거고 위법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단에서 제시한 범죄의 성립 요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그래서 다룰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어떤 완결성의 측면에서 보면 얘네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위법해야 돼. 그래야 3번째 얘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독해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아. 좋다 이거야. 그거는 글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어떤 연습을 하는 거냐면 글의 구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래. 좀 다르잖아. 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글을 끌고 가는 거라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면 3번 같은 문제를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2번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거야. 그치? 우선 정당방위의 요건을 생각할 때 유난에 빠진 선언 B의 행위에 대한 선언 A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어. 왜냐하면 정당방위는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하대. 그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정당방위는 뭐냐면 위법한 행위에 대한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선언 A하고 선언 B가 있으면 선언 B의 행위가 널빤지를 붙잡은 선언 B의 행위가 위법해야 돼. 그치? 근데 널빤지를 붙잡으려고 하는 선언 B 행위는 위법한 건 아니잖아. 정당방위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위인데. 그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긴급피난은 보호한 법익이 침해한 법익보다 더 커야 돼. 근데 얘의 목숨이나 누구의 목숨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긴급피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다시 내용은 이거야, 얘들아. 내용은 뭐냐면 얘가 얘한테 위법한 행위를 해. 그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선언 A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얘가 죽어. 그럼 정당방위야. 근데 선언 B의 선언 A에 대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지. 긴급피난은 보호한 법익이 해친 법익보다 커야 돼. 그럼 얘의 목숨이 선언 A의 목숨이 선언 B의 목숨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긴급피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이건 뭐의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뭐였다고?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하면 위법하지 않고 위법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글의 완결성을 해치는 글이 된다 그 얘기야. 이해되지? 그래. 에? 자 그렇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맨 끝에 5문단의 맨 끝에 볼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책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이제 뭐까지 인정이 된 거야?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뭐 한 거지 친구들아? 위법해. 이제 범죄 성립 여부는 뭐까지 따져야 돼? 책임까지 따져야 되잖아. 그치? 글이 우리 예측대로 온 거야. 책임까지 따져야 돼. 범죄는 유책한 행위, 곧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여야 성립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유책하지 않은 행위를 들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대. 범죄가 아닌 거지. 위법성은 개인의 행위를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거랍니다.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데요. 형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의 문제랍니다. 말이 되게 어렵다. 형법성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아니라 법적 비난 가능성인 거야.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 말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기대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여기 봐봐. 선원 A가 널빤지를 잡았어. 어? 널빤지를 잡았어. 근데 이 널빤지는 한 사람밖에 견디지를 못해. 근데 선원 B가 와서 이 널빤지를 잡아요. 둘이 있으면 둘 다 죽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원 A는 선원 B를 밀친 거잖아. 그치? 다른 것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이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거밖에 할 수 없었잖아. 그치? 따라서 선원 A는 선원 A의 행위는 뭐가 없는 거야? 유책한 행위가 되지 않은 거지. 이거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거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선택하면 그건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걸 했다면 그건 책임이 없는 거라고. 근데 선원 A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따라서 선원 A의 행위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결론적으로 선원 A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뭐에 해당하고 뭐에 해당하더라도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읽어볼게. 자, 네 번째 줄의 마지막 문단에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한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윤리적인 비판뿐 아니라 법적인 비난이 가해져야지.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어. 근데 위법한 행위를 해. 그러면 범죄지, 이건. 근데 위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윤리적인 비난을 가할 수는 있어도, 야, 네가 선원 B를, 에? 야, 너 살겠다고 선원 B를 밀친 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겠지만, 뭐?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였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 자, 카르의 너를 재구성한 사례에서 선원 A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였다면 숭고한 선행임에는 틀림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윤리적인 비난을 할 수 있지만 법적인 비난을 할 수는 없다고. 따라서 선원 A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세 문제 있는데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줬다. 한번 풀어봐. 지금. 자, 볼까요? 1번 문제. 살해에 대한
위클의 이해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어렵지, 그제? 선언 A나 선언 B의 행위는 모두 그렇지. 위난을 벗어나려고 선언 A도 자기가 살려고 한 거고 선언 B도 자기가 살려고 한 거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위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위험에 빠지는 거야. 그치? 선언 A가 선언 B를 밀친 것도 뭐 한 거고 자기가 살려고 한 거고. 그치? 선언 A가 붙들고 있는 널빤지를 붙드는 것도 자기가 살려고 한 거잖아. 답은 1번이 되겠지. 그치? 여기 설명을 드려도 어렵네. 2번 봐봐. 선언 B가 만약 선언 A를 2번 선택지 A를 밀어 빠져 죽게 했다면 얘들아 선언 A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 그 반대로 선언 B가 선언 A를 죽게 해도 그건 다른 선택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책임이 없으니까 이건 범죄가 아닌 거지. 둘 다 똑같지. 그지? 2번은 틀린 거고. 3번. 선언 A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거잖아. 다만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아닌 거니까 그치 구성 요건에 해당하겠고. 이해되시죠? 4번 윤리적으로 타당한 건 아니지. 법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는 거지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 이제 틀렸고. 오케이? 아니 선언 A가 선언 B를 살렸어. 윤리적으로 높은 행위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렸는데. 됐죠? 2번 문제. 기억은 정당방위야. 니에는 긴급비난이고 정당방위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이고 그치? 긴급비난은 위법하지 않은 행위, 위법하지 않더라도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침해한 법익보다 크면 긴급비난인 거야. 그치? 그러면 1번 기억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선언비의 행위가 위법한 거라고 하겠지. 그치? 기억은 당연히 맞겠고 2번 기억은 선언 A의 행위가 현재 자기에게 닥친 침해를 그렇잖아요. 그치? 3번 니은은 긴급피난을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긴급피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꼭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3번도 맞겠다. 그치? 4번 니은은 일단 긴급피난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긴급피난을 주장한다는 건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거잖아. 위법하지 않으면 뭘 따질 필요가 없어? 책임을 따질 필요가 없지. 그런데 니은은 선언 A의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는 그의 책임의 문제까지 아니지. 책임을 따지는 건 뭐하다라는 거야? 위법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 그런데 니은은 긴급피난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긴급피난을 주장한다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거잖아. 됐지. 그제? 3번 제일 많이 틀린 건데 실제로. 자, 1번 보자. 구성요건 적절한 걸 고르는 거예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책임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책임 따질 필요 없겠지. 그치? 오케이? 그런데 선언 A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언 A의 책임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앞에 건 아니지. 책임을 따지는 건 뭐야, 얘들아? 책임을 따진다라고 하는 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 그치? 그럴 때에 뭐 하는 거야?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 그건 잘못된 거고. 책임의 인정 여부는 뭐였어, 친구들아? 요거는 다른 행동을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위법한 행위를 했느냐. 그치? 적법한 행위를 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위법한 행위를 한 거면 책임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없는 거였잖아. 앞에 게 기준이 될 수 없다고요. 오케이? 2번. A는 책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A는 책임이 없다 그랬다. 그치? 왜냐면, 그 행동밖에, 위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3번. 선언 A의 책임 유무를 따지지. 왜? 왜 따지지? 그 이유가 뭐지?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남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 이게 뭐지 얘들아? 남의 생명을 침해, 구속 요건이야. 그 다음에 그게 위법해. 그러니까 정답은 세 번째가 되는 거겠지. 됐습니까? 문제 틀려도 좋고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뭐만 좀 생각해 보면 되냐면 글을 읽을 때 뭐 해본다? 예측하고 반응한다. 근데 예측하고 반응하려면 뭘 해야 된다? 어떤 내 머릿속에 뭔가 선행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다? 완결성하고 뭐다? 유기성이다. 그래 완결성과 유기성을 생각하면 내용을 어느 정도 뭐 해볼 수 있다? 예측해 볼 수 있다. 그것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오늘 교재 오후에 받으시고 요 교재 내지문 준비해 오세요. 아시겠지? 문제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읽고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지 그런 거 중심으로 한번 예습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